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현장 스님하고 반야신경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반야신경을 한 장 프린트를 할까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반야신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야신경이 없는 것 같다, 그죠? 수납과에 있어요. 예? 수납과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는 반야신경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그거 반야신경 안 하는 것구나. 뭐 안 하면 또 뭐 할 수 없고 뭐. 네. 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인 현장 스님.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멋있게 보는 분 중에 하나예요. 중국 불교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의 최고 영웅 이러면 세 사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게 시대적으로만 얘기하면 천태지자대사. 예, 이 양반이 수나라 때 사람이고 당나라 초기 때 현수법장 스님.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뒤로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육조 해능 스님. 이 세 분이 대단한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만드는 게 천태종.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화엄종.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선종. 이 세 개가 중국 불교의 꽃입니다. 중국 불교의 꽃. 그리고 이 중간 시대에 당나라 아주 시작하자마자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스님. 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장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장법사, 그지? 삼장법사. 그게 일장법사, 이장법사, 삼장법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율론 이렇게 이걸 세 개를 삼장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경장, 율장, 논장, 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 수트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가르쳐 놓은 말씀. 경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인이 직접 얘기했거나 성인이 직접 손댄 책을 경이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경이 아니에요, 사실. 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어 이거는 공자 어록이야. 하지만 경이라고 안 하죠. 논어잖아. 논어. 논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논의해서 지은 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선생님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증언집이지, 증언집.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봤었다. 우리 선생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직접 얘기했거나 안 그러면 찬술한 것.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 삼경 이렇게 얘기하죠. 사서 삼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서 삼경. 그래서 주역.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때 이렇게 점치는 법들 이런 것들을 공자가 이렇게 편찬한 책이에요. 공자가 다시 재정리했어요. 그리고 서경이라고 해서 고대 역사책, 중국 고대 역사책.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자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춘추라고 하는 책은 공자가 직접 노나라 역사를 쓴 책입니다. 노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이날에는 뭐 있었다. 물론 중요한 게 없으면 날리는 거죠. 일기라고 해서 계속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기는 일기인데 실제로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말고, 어쩌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는 공자가 직접 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삼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경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공자하고 관련돼서 뭐 효경 뭐 이런 것도 뭐 경이락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리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장. 그 다음에 불교는 원래 이 동아시아가 아니고 인도나 이런 쪽은 불교는 완전 자치단체예요. 국가랑 다른 개별적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생각하시면 돼. 천주교의 가장 뭐랄까 최고권자가 교황이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시국. 그 로마 가면 이렇게 해서 줄 서가지고 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아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누가 그런 말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다. 근데 실제로는 바티칸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더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자기의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신교보다 천주교를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주교는 그래도 그냥 우호적인 거고 개신교가 공격적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고 천주교는 우리나라 돈을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외국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을 넣으면 그게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게 찍고 볶고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돌아가는 거고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스님들하고 요즘 저 미얀마나 이쪽에서 오는 스님들이 부산에 절을 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쪽에 보시를 하면 미얀마로 빼갑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쭉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는 했어요. 물론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험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꼭 내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한다. 참 신기하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국고를 가장 많이 유출하는 건 천주교입니다. 대기업 이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계속 뺍니다. 계속 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데모 하락해도 애들이 안 해요. 지금 시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나가면, 그냥 성한 날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최루탄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후진국에서 그 진압용으로 최루탄 어느 나라 게 제일 좋노? 이래서 우리나라 게 선정이 됐대잖아. 효과가 아주 좋대. 그래서 한두 번 써봤는데 뭐라고 해? 반품이 들어왔냐면 이런 건 인간에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품했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떠돌던 얘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민주화운동 어쩌고저쩌고 할 때 뭐 아무튼 그 올림픽 전쯤 해가지고 막 진짜 데모 많이 했다. 그죠? 직사게 했었지. 80년대 초는 데모의 세월이요. 데모 그것도 아닌데 보살님 그 상태로 봐서는 이승만 때 데모했을 것 같은. 그런데 뭐 아무튼 여기 다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80년대 진짜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 근데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선호하냐면 명동성당이에요. 분리하면 명동성당에 들어가. 조계사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조계사로 들어오면 공권력이 정 안 되면 그냥 체면 봐서 조금 안 들어가다가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명동성당은 공권력 집행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대사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되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공권력이 집행할 수 없어요. 집행지역 외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재작년인가 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인가 그게 조계사로 들어오는 바람에 골치 아팠잖아요. 저는 언간하면 그런 사람은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까지 사회적 약자가 없어요. 물론 사회적 약자는 많지만 그렇게 노동운동 크게 할 정도 사람이면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80년대나 90년대 초처럼 이렇게 막 보호해줘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었잖아. 그래, 저 패고 진짜 아니,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 그 박종철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영화 있었잖아. 턱하고 치니까 책상을 퍽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그때 한참, 또 문제 있었고, 이한열, 그죠? 다 우리가 들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진짜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여기도 봉원사 얘기할 때도 여기 땅만 있었으면 어쩌고 이거 안 팔아먹었으면 어쩌고 하는데, 아이고,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안 팔아먹으면 바로 뒤집어 가는 거요. 금거 가지고 그냥, 공시지가로 주든지, 안 그러면 두드려 맞든지, 그러던 시절이요. 그, 박정희 전두환한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아도 운 좋은 사람은 개발될 때 바로 도로 옆에 끊겨가지고 안 팔아먹은 사람은 떼돈 번 사람이고, 도로로 편입되면 그냥 공시지가 받고, 공시지가도 지금 같은 공시지가도 아니잖아요.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나가도 아무도 살 데가 없다는 거지. 그 돈 갖고는 대토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요즘이나 알바끼 하는 거지. 옛날에 그때 알바끼 하면 바로 검은 자동차가 온다. 아니, 그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어떻게 안 팔아먹었으면,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게. 다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진짜 민간이 정부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이게 가능한 시절이고, 우리가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인권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때도 그 한상균 위원장 어쩌고 할 때도 그 양반들이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추기경이 막아버렸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하면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마라 하면 못 들어온다니까? 잡으러도 못 가고, 마라 하면 못 들어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 돈이 더 많은 게 천주교예요. 왜? 병원이 엄청 많거든. 병원이 엄청 많거든. 병원 재벌입니다. 병원 재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대 쪽이 카톨릭 의대가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병원이 얼마나 많으냐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삼성제일병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아산병원 때문에 울산에 물산대가 있어요. 그게 현대병원인데, 현대학교인데, 그게 이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방대래도 안 무너진다고. 다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제일병원 쪽으로 이렇게 뚫으려면, 그건 이제 성대 쪽으로. 삼성학교가 성대잖아. 그래서, 애들을 의대 보내는 사람이 없구나. 의대를 보내면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의대가 굉장히 셉니다. 병원이 많으니까. 다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00%는 아닌데 상당 부분을 그쪽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천주교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등골을 많이 빼거든. 많이 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천주교를 저게 더 위험하다. 지금 우리나라 위치상에서는 저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불교가 지금은 국가 권력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인도의 쪽에서는 천주교랑 비슷했었어요. 국가 권력 밖에 있었어요. 이렇게 금을 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국가 권력 안 했으면 법으로 그냥 집행이 되면 돼.
그런데 자기가 자치 권력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자기네들의 돌릴 수 있는 룰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율이에요. 비나야라고 하는 율.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율 이러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계율 이러면 계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계.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 될 건 없어. 그냥 조금 네 가지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옆에서 보면 내가 부주를 저 사람한테 10만 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5만 원을 했어.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그걸 뭐 따지기도 그렇고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계라고 하는 거예요. 계. 그래서 걔는 내가 올바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그걸 통해서 신망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예요. 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던데, 여기도 아침 예불을 나가보면 저 기도하는 스님들은 예불을 빠지는 스님이 아무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끼리 룰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빠지면 징벌이 있어. 당신네들 안에서 징벌 체제가 있어. 그러니까 다 칼같이 나오는 거야.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 생활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읍시다. 11시부터 뭐 12시까지 먹읍시다. 이렇게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12시 반에 먹을래. 이렇게 되면 밥 시간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늘려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나는 1시에 먹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제재를 가하는 거죠. 너는 뭐 여기서 살지 마. 이래버리든지. 안 그러면 뭐 반성을 해. 참회를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저걸 다 외운다고. 왜? 저 조항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지.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근데 딴 사람이 그걸 건 거야.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요거를 주석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고, 뭔 뜻이고, 뭔 뜻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교과서면 이거는 학습 지도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풀어주는 건데 내용이 어려워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이쪽에는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쪽에는 없어서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망고 이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망고를 알잖아요. 근데 70년대에 누가 뭐 동남아 가서 망고를 먹고 왔어. 근데 이 동네 와서 망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몰라. 당연히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망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봐. 망고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망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하면 될까? 그때 그냥 해봐.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는 거 가지고 뭘로 할래? 참외에서 나갈래? 아니 그냥 해봐. 그냥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할까? 에? 복숭아하고? 어때? 복숭아하고 비교가 될까? 복숭아하고 참외? 또 그냥 해봐. 뭐 통조림 복숭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 봐봐. 두 가지로 접근해요. 하나는 색깔. 참외는 지금 색깔로 접근한 걸 거예요. 색깔 아니면 형태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내용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라든지 안에 무슨 뭐 저 씨가 크다든 등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 본 놈한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해질 뿐이지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형편이 좋으면 가봐. 이거 좋다. 그치? 너도 한번 가봐.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쓴다는 건 너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몰라도 돼. 가봐. 니가 너희 뭘 아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구구절절히 달아놓는 게 이 논이고 이게 주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양이 이런 것보다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망고 하나를 설명하려고만 해도 지금 벌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동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거를 해놓은 지 좀 오래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주석을 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임금 화장실을 매화틀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 궁중 나인들은 그 당시에는 다 그냥 매화틀 갖고 와 이러면 임금 화장실 그 변기 갖고 와 이런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은 또 이런 거를 안 써. 그리고 어른이 변기에 쓴다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한 주석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에 바뀌는 또 주석. 그죠? 그러니까 주석에 주석을 하고 막 별놈의 짓을 다 하는 거요. 참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 찬술자의 신성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여기에서는 잘된 책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참고서라고 생각해봐. 참고서가 뭐 한 5종류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다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하면 정석. 그죠? 그거 참 많이 팔아먹었지. 그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하나씩 학교 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석만 있었겠어요? 영어책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문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삭은 사람들이지. 뭐 성문 영어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다 오래된 사람들 뭐 몰라. 이제 그 전에 성문 영어도 안 본 세대도 있을 거예요. 삼일체라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몰라. 일본어 배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일제강점기 사람이라서 우리는 말 못 쓰게 했는데요. 이러면서 일본어를 국어가 일본어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여기에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어요. 선호도. 이걸 하나를 하나 장 이 뒤에 다 장자가 붙잖아요. 요게 하나를 능한 거를 일장법사라고 그래요. 2개에 능하면 2장법사. 3개에 다 통달하면 3장법사. 그게 3장법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3장법사. 그리고 이런 3장법사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3장법사는 최고로 공부 잘해서 머리 좋은 스님에 대한 칭호예요. 그런 스님이 무슨 뭐 많이 있었어요. 뭐 의정 스님도 3장법사라고 불리고 뭐 여러 스님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짱이 누구냐? 현장 스님. 그래서 그냥 현장 3장, 3장법사 현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가 굳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유기. 그렇잖아요? 원나라 때부터 중국에 뭐가 있냐면 연극 같은 게 발전해요. 연극 공연 같은 게. 공연 같은 게. 그래서 그 대본이 필요했었어요. 대본이.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단막극으로다가 단막극으로 쪽쪽쪽쪽 쪼개. 그렇게 해서 서유기 같은 경우도 아마 100회분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요괴를 이기는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다가 우리도 판소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신재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정리한 거죠. 그게 명나라 때 되면 원나라 다음이 명나라거든요. 명나라 때 그게 정리가 돼.
그러면 그게 서유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삼국지도 되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유기, 삼국지, 그 다음에 뭐 수오지, 그 다음에 뭐 금병매, 뭐 홍루몽,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삼국지도 그래서 단막극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장이 끝나고, 한 장이 끝나고, 한 장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소설 이런 거 재밌어요, 원래. 삼국지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 뭔가 이렇게 신이한 거.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SF. SF. 그래서 이게, 서유기의 현장 스님. 이 양반이, 여기는 수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당나라. 당나라 불교의 초석을 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로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아무튼 최강, 그리고 중국은 당나라 때 전 세계 최고 국가로 올라와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그 전에는 그러니까 수나라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수나라가 워낙 짧아서 그래요. 그 전에는 로마만 못해요. 중국이 로마만 못해. 그리고 당나라에 이르면 드디어 확 올라오고, 그 당나라에 사실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지금 그냥 보통으로 알기로는 당태종을 얘기해요.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 뒤에 당고종도 정치를 잘했고, 그 다음에 칙천무라고 하는 사람, 주나라의 칙천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했어요. 요까지. 요건 같이 갑니다. 당 고종 치세하고 이게 다 칙천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칙천무 치세를 뒤집어 엎으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이윤기라고 하는 현종입니다. 현종. 당현종.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현종이 정치를 제일 잘했어요. 당현종이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양귀비. 양귀비. 얼마나 이뻤으면 그 아편 같은 꽃을 우리가 양귀비라고 부르겠어요. 아편의 매력이 있대. 그래서 이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정치는 제일 잘했어요. 정치를 제일 잘했는데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너무 잘해서 수십 년 동안 1등, 전 세계 1등을 수십 년 동안 해. 근데 왜 나중에 양귀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쓰느냐? 너무 오랫동안 최고로 잘하니까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망한 두 사람. 그게 당현종. 치세가 너무 긴 거예요. 치세가 너무 긴 거예요. 한 30년 동안 잘했어. 잘했어. 그거를 개원의 치라 그래요. 당현종의 개원의 치.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잘했던 최고 정점.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전국 1등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너무 정치를 잘했는데 오래 살아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국 역사에 있어요. 그게 당현종이라는 사람하고 오나라 송건. 오나라 송건도 오나라가 망한 이유가 송건이 너무 오래 살아서예요. 너무 오래 살아요. 현종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현종도 6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위를 해가지고 40년 막 이렇게 재위를 해요. 그리고 너무 거칠 거 없이 잘 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격호 회장 생각하면 돼. 신격호 회장은 아들이 잘났잖아. 근데 만약에 신격호 회장을 황제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힐가닥 갔잖아. 그럼 옆에 사람이 누가 이제 옆에 이제 내시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좀 얼빙하니까 이러고 도장 찍으면 개판 된다고. 이해되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금. 송건은 그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송건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나라가. 우리가 위초고 이래갖고 삼국지 이렇게 보면
송건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격구 회장은 뭐 안 대단했겠어요? 그 껌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까지 당대에 올렸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90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매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치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송건도 그렇게 돼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언간이 했으면 가든지 노든지. 근데 옛날에 뭐 왕이나 황제는 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현종이라는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점을 찍고 자기가 말아먹었어. 오나라 송건도 자기가 이 창국군 주고 자기가 말아먹었어요. 한 명 더 놓으면 양무제도 비슷한 캐릭터지. 자기가 정점 찍고 자기가 말아먹어.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게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요. 아무튼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됐다 좋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창의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머리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창의력으로 한 2등 정도 하면 이 사람. 현장은 머리는 창의력은 모르겠고 머리 하나는 아무튼 저런 사람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벌써 중국 전체에 선생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인물이 좋다는 거예요. 불교 관련해서 인물 좋다라고 나오는 사람, 인도에서 누구? 안한 스님. 중국을 대표하는 얼짱이 현장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얼짱. 나 한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참,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되는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현장 스님 그림 보면 이렇게 미끈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 얼굴을 갖고는 안 먹힙니다. 왜? 현장 스님이 중앙아시아에 나중에 이제 서유기 그 스토리처럼 실제로 인도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선생이 없어가지고 배울 게 있는 데로 가야겠다. 이래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앙아시아에 그 당시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가 번성해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어디냐면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여기에 티베트권, 쉽게 말해서 히말라야가 있고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이게 단절이 돼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길이 있긴 있었대. 찾아보면 길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밀림길이에요. 밀림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칼로 치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올 때 되면 또 치면서 와야 돼. 길이 계속 없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길이래?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사막길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 거기에 독충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보면 뭐 띠용인가 삐용인가 이래가지고 조그만 모기 같은 거 저도 얼마 전에 쬐끄만 바다모기 같은 거 하나 물렸는데 이리 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독충 이런 거 물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교역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런 교역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크로드.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인도는 원래부터 이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로마 쪽으로 갈 때는 배로 갑니다. 배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무역의 어떤 큰 하나의 핵,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무역의 큰 핵, 그 두 개의 길을 연결하는 게 실크로드. 그리고 그 길은 실제로는 죽음의 길이에요.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 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서남북 분간을 할 수가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가고 있으면 귀신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귀신 소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 모래가 우는 소리예요. 모래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떨리는 소리. 그래서 실제로 실크로드 중국 도낭 쪽에 가면 거기를 명사산이라고 하거든요. 모래가 우는 산.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모래 틈 사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섭지. 지금이야 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시절이고 옛날에는 숙종 때만 하더라도 장희빈 그 활명 벌써 왔다가 왕비가 죽은 거 아니요. 아이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생각으로 치면 그 사진 놓고 활 쏜다고 사람이 죽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욕 먹어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다 죽는다. 근데 옛말이 맞는 거요. 욕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욕 먹으면 오래 사는 거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은 욕을 덜 먹었고 전두환 대통령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살아계시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오래 사실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도 영양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욕으로 그냥 욕이 상당히 좋은 그 산양산삼보다 더 좋다니까. 그래서 이 실크로드 여기에 이 오아시스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나가면서 계속 돈으로 뜯어가는 거지. 이제 세금 내라고 삥 뜯어가는 거지. 저기에 오아시스 국가가 수십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 스님은 진짜 재밌는 게 언어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그런데 현장 스님이 딱 가면 사람들이 호감을 보여. 왜? 인물이 좋아. 인물이 좋으면 사람이 호감을 보이거든. 뭔가 이렇게 대명사 같이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하여간 첫째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원서판이라고 인물 잘난 게 첫째고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인물 잘난 게 첫째다. 스님 잘생겼잖아요. 잘생기면 공부하겠어? 뭐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 아이고 씨. 스님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도 못 봤다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다. 율곡이 왜 책을 다산 정약용만큼 못 썼는지 알아요? 팔자가 펴서. 정치해야 되고 바빠. 부르는 사람이 많아. 다산 정약용이 왜 책 많이 쓴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어요. 강진에 가봐. 그리고 그 다산초장 잘못 지어놔서 그래. 진짜 초가집이었어요. 만약에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정조가 그 창병으로 안 죽었으면 다산이 책 쓸 시간 없어요. 다산이 책 쓸 시간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시간 있는 게 뭐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책 많이 쓰고 논문 많이 쓰고 뭐 이유가 뭐겠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참 비극적이지. 참 비극적이지. 그래서 아무튼 인물 좋은 게 첫째요. 그래서 신, 언, 그 다음에 언, 말 잘하는 거. 두 번째는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거, 글 잘 쓰는 거. 글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단력. 판단력이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따라지예요. 최근에 현장 스님은 인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물로 사람이 혹해요. 근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인물 좋은 사람하고 얼마 못 살고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은 뭐 오래 살고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쓰잘데기 없는 얘기냐면 사실은 인물이 더 낫거든. 아니 사회적인 이런 관계를 보면 인물이 더 나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말을 못하면 방법이 없대. 이게 언어가 안 되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 스님은 그 인물 약발이 빠지기 전에 언어가 돼요. 웃긴다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호감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다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네. 근데 그때 말이 되는 거예요. 벌써
전 세계에서 저 현장 선생님이 어느 정도 머리를 가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효 같은 사람이 머리가 겁나 좋은데 현장 선생님 제자 되려고 두 번이나 중국 가려고 하던 게 원효 의상이 다 현장 선생님 제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장 언어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샹폴리옹. 혹시 그 영국 박물관에 가면 메인 유물이 있어요. 그게 돌비가 하나 있어. 그게 로제타석이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해내요. 근데 이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언어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사람이에요. 3개월에 언어를 하나씩 배운다는 사람이에요. 짜증나지? 진짜 비호감이지? 그러니까 죽는 거요. 그렇게 머리 쓰다 금방 죽었어. 우리는 오래 산다. 한 달이 길면 한 달이는 짧은 거요. 어느 하면 뭐 죽었는데 죽은 날 말하나? 뭐 그런 거지. 근데 현장 선생님 속도가 샹폴리옹보다 훨씬 빠릅니다. 3개월씩 되면요, 사람이 의사소통 못 합니다. 현장 선생님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머리가 겁나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인물도 겁나 좋은 사람.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먹혀요. 인물만 그냥 내밀.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문화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히는 얼굴이 일본 가서 먹힌다는 보장을 못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에서 먹힌다는 얘기도 못 해. 그리고 이거는 그나마 동아시아 쪽에서 먹히는 얼굴이 있고, 그게 또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 또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스님이 아무튼 중국에서 인도까지 먹혀요. 그 얼굴이. 그래서 어떤 얼굴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현장 스님은 첫째, 머리가 좋다는 거. 둘째, 인물이 좋다는 거. 셋째, 뭐가 있냐면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누비 옷을 입고 히말라야를 2번이나 건넌. 지금 현존하는 뭐 산악인들도 할 수 없는, 지금 최고의 산악인들도 누비 옷 주고 너 히말라야 한번 올라가 봐.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뭐 K2 입고 갔겠어요? 야, 노스페이스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현장 선생님이 그러고 갔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진기한 얘기예요. 진기한 이야기. 그래서 현장 선생님도 갈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올 때는 거기로 오고 싶지 않았어.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올 때는 해상 실크로드가 열려요.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바다로.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내가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는 편한 대신에 꼬르륵 하면 끝. 저쪽은 죽을 고생하면서 와야 되는 거야. 육로라서 꼬르륵 확률은 없는데 죽을 고생하면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한번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파미르공 건너고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몰라. 요즘은 거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다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데를.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밀어붙여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파미르고원, 달마대사도 나중에 집신 한 짝 들고 갔다는 데가 그 파미르고원이거든요. 파미르고원을 한문으로 총령이라고 합니다. 총, 그게 파총자예요. 파의 고개, 대관령 하듯이 파밭이래. 전부 파밭이래. 그 동네가 파원산지입니다. 파원산지입니다. 그래서 파밭이 막 지천으로, 우리 제주도 가면 유채꽃밭 이렇게 있듯이, 비유는 이렇게 들지만 제가 또 제주도를 못 가봤다는 거. 그치? 저도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제주도 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에 보태서 그냥 중국 가야겠다. 이래. 그래서 거기가 이제 파미르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번역하면 총령이고 파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파를 파라고 한다. 파미르고원 이름 따서 파요. 그래, 파.
파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다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이 양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위험하더라도 바다로 배 타고 갈래. 이리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굴뚝 같았어. 근데 당신이 약속했던 게 있어요. 갈 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로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살았던 고창국 국왕이에요. 국문태라고. 고창국 국왕. 그 사람하고 의형제를 맺었고 약속을 했거든요. 올 때 그 양반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로. 전 진짜 저 고창국에 가봐야 진짜 감동을 해요. 그지 땡푼으로 들어온 현장 스님을 제 양반이 너무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잘해주고 왕인데 법문을 설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현장 스님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 법상에 올라가. 그러면 현장 스님한테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날 때 꼭 나를 좀 스님 같은 분은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성취할 사람이니까 나한테 배운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기한 스토리들이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진기한 거 들어가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입구에서 지금 이렇게 깔쪽깔쪽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려니까 아까워. 그래, 한 10분 쉬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가르쳐줘야 되지. 말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보고. 20대 후반에 선생이었고, 뭐 이러던 시절에 이제 인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같이 불교가 다 동아시아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하고는 수준차가 난다고요. 예. 그래서 불교 공부도 하러 가야겠다. 딱 이래가지고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당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어요. 당나라가 처음에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제가 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당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고종 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스님은 이 사람 시절 사람이거든요. 현장 스님이. 이 사람도 치세가 굉장히 깁니다. 이세민도 굉장히 치세가 길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당나라가 이 양반 초기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가 안정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 새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이 진짜 영웅이에요. 원래 이 아버지는 절도사예요. 지방 장관이었는데 이세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딱 어떤 캐릭터냐면 저 이세민이 이방원 캐릭터예요. 이방원 캐릭터. 근데 이방원보다 훨씬 센 캐릭터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세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혼란한 시대를 만났으니까 수나라 말기예요. 혼란한 시대를 만나서 뒤집어 엎어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를 붙이려 아들이. 그리고 결국 얘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당나라가 만들어져. 그리고 저 이세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불교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막 다 해주면 여러분은 뭐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다 이런 게 진짜. 계속 해주면 여러분들 죽지도 못해요. 얘기 듣느라고 죽지도 못해요. 그때 저 이세민이 잘 싸우는데 몰릴 때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옛날 고대 전투라는 게 그래요. 이게 앞에서 막 치고 나가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렇게 딱 말려버리면 몰려요. 그때 몰렸을 때 누가 도와주냐면 무술하는 스님들이 도와줘요. 무술하는 스님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소림사요. 소림사 18라한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이 저 양반을 딱 도와서 살려줘, 빼줘.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지.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툭.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무기가 다 똑같으니까 창 쓰는 놈이나 뭐 예를 들어서 봉 쓰는 놈이나 도끼 쓰는 놈이나 뭐 칼 쓰는 놈이나 기술 좋은 놈이 이거든 옛날에는.
아니, 그렇잖아요? 농민군도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게, 낫 쓰는 사람이나 쇠사슬랑 이런 거 쓰는 사람이나 칼 쓰는 사람이나 기술 좋은 사람이 이겨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은 군인을 민간인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는 거고, 그건 무기 자체가 다르니까. 무기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재주가 좋은 사람, 몸이 이제 운동 많이 한 사람, 그게 이제 소림사가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뭘 해놨냐면 인도 요가 같은 걸 가르쳐서 그 운동에서 처리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18란. 중국은 우리나라는 16란이고 중국은 18란이 되는 게 이세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세민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소림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황제한테 절 하나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이거는 몸에 털 하나 뽑는 정도 수준이요. 그래서 이 당태종 이 황제가 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현무문 사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동쪽은 청룡,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 북쪽이 현무. 현무문이라는 건 뭐냐면 북쪽문. 왕궁의 북쪽문.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저 태극궁이에요. 태극궁. 나중에 이제 궁궐을 옮겨가지고 대명궁으로 바꾸는데 이게 태극궁이라 태극궁. 그때 아버지가 황제 하다가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워요. 그게 이건성이라고 하는 맏아들입니다. 근데 일은 이세민이 다 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종과 이방원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은 이방원이 다 했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큰형이니까 아버지가 큰형을 태자로 찍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세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민이 직접 현무문에 매복해서 들어오는 형을 직접 척살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면 저런 귀족들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사람을 식여서 죽이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그게 사람이 사람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장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밑에 사람이 못 믿어온 거야. 식였을 때는 못 믿어. 그 다음에 저게 식였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자기가 뒤치기 당하거든. 그러니까 기습으로 한 방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리고 형을 죽이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를 뒤로 밀어내고 황제에 올라가요. 이방원도 그렇게 밀어내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신복하지 않지. 개국공신들이 신복하지 않아. 조금씩 이렇게 재는 거지. 정통 왕위 계승권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으로 이제 그거를 다 나중에 평정하거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항고주 유방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여태우가 나중에 죽이고 공신들을 다 죽이는데 저 사람은 그냥 능력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장군보다 능력이 더 있다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조조, 장비 뭐 이런 거 합친 막 캐릭터예요. 실제로 머리도 좋고, 지략도 있고. 그러니까 밑에 놈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아주 영웅이라, 진짜 영웅 호걸이라. 그래서 얼마나 영웅이면 우리나라에도 그 선덕여왕하고도 관계도 있잖아. 선덕여왕한테. 남편 없으니까 심심치? 이렇게 보내는 게 그 모란꽃. 그게 국서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저기도 그런 데 있잖아. 저 영국도 지금 여왕이 혼자 살잖아. 혼자 사니까 참 적적했다. 이렇게 하면 전쟁 납니다. 근데 당태종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신라는 그 당시에 꼼짝도 못했잖아. 한마디도 못했잖아. 그래서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이게 딱 이래버리니 이런 그걸 제스처를 주니까 그래서 세운 게 나중에 경주의 분황사. 그게 향기로운 풀 이름 분자예요. 분황사 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어. 재밌어. 분황사.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나한테는 향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사찰. 참 재밌다. 이런 기이한 스토리들이 많아.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국경을 다 봉쇄하고 잘못하면 딴 놈들이 빌미를 일으켜서 이렇게 치고 나올까봐 지방 제후들이나 내가 왕위 정통권자가 아니니까 계엄령을 딱 선포해서 국경을 다 폐쇄시켜 버렸거든. 현장 스님이 그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요. 이게 원래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제 당신 입장에서는 이 계엄령이 언제 풀릴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를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갑니다.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걸 이제 비용을 마련해서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갔더니 관문에서 잡혀요. 아니나 다를까. 또 이게 뭐 머리가 좋다 그래도 스님들이 머리 좋아봐야 저런 거는 또 잼뱅이요. 그리고 공부 머리 좋은 거 하고 저렇게 뭐 밀입국하고 밀수하고 이런 머리하고는 또 다른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도 다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일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해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계속 따지면서 일을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더럽게 많아. 피곤하다. 유도리 있는 사람이 있거든. 사부작 이러면서 싹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회 같은 거 해가지고 동창회나 뭐 이런 거 뭐 같이 마찬가지 개모임 하나도 그 일하는 사람이 부드럽게 일을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리더가 일 잘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뭐 돈을 띄어먹었네.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몇 푼이나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현장 스님이 거기 잡혔는데 이 양반이 너무 진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저런 사람들이 다 불교신도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지 말라 하는데 스님이 그래 나가려고 하냐고 이제 이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무슨 뭐 별난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첩자도 아니고 나 공부하러 가고 싶은 거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는 못 본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못 본 걸로 입을 맞추자. 잡히더라도 나 풀지 마라.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나가요. 나가게 해줘요. 나가게 해줘. 그래서 풀어줬는데 중앙아시아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 도낭 쪽 나가가지고 중앙아시아가 시작되는 거야. 하서사군이라고 이쪽에 쭉 나가면 이제 여기 시작되는데 여기서 길도 모르고 게다가 저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여행비를 전체를 갖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뭐 외국 나가서 이제 못 사는 나라 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험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한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당연히. 그 100만 원 뭐 그거 갖고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100만 원이면 평생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뭐 물건 살 때 이렇게 돈이 보이면 눈이 가닥 가는 수가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자식이 빽빽 울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저놈을 벽돌로 밤에 한 번만 퍽 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할 수도 있다니까. 아니 그거를 왜 1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나 우리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별 것도 없고 자식은 많고 흥부새끼 같이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가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런데 저놈을 한 번만 어떻게만 치고 돈만 뺏으면 근데 죽일 생각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돈만 뺏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또 어줍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지가 무서워서. 엉간히 쳐야 되는데 세게 치는 거요. 그것도 좀 해본 놈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좀 잘하고 하든가. 그래서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나가니까 무슨 뭐 이제 말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간 거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나도 저 오아시스로 저쪽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오아시스를 가는데 같이 갈래? 나 여기 좀 많이 댕겨봤는데 현장 선생님이 길도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칼날이 목에 와 있대. 칼날이 목에 와 있대. 길에서 얼마 온 거고, 쉽게 말해서 온 거고. 지게 둘밖에 없는 거야. 사막에 지게 둘밖에 없는 거야. 칼날이 목에 와 있대. 근데 현장 선생님이 그때 아마 반항을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니까 이 사람이 못 죽이는 거예요. 너무 반항을 안 하니까 반항을 했을 때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못 죽여. 가지고 결국 현장 선생님을 죽인 게 아니고 돈을 다 털고 물을 털어요. 물을 털고 이 사람이 타고 온 말은 늙은 비루 먹은 말이래. 거기에 앉혀가지고 엉덩이를 팍 때리니까 말이 간다는 거예요. 사막 쪽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물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떠들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는 이제 들고 튀는 거고 그 대신에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한 거예요. 현장 선생님이 방법이 없더래. 현장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진짜 자세히 나와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요. 속으로. 그리고 그런 데서 등장하는 게 반야신경이야. 지금 티베트 불교부터 일본 불교까지 전부 반야신경을 하거든요. 천수경은 우리나라만 해요.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그래서 반야신경 훨씬 여기 넓은데 이 반야신경을 현장 선생님이 인도 유학 가기 전에 사천성, 그 사천짜장, 총나라에 유비나라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인도로 가는 정보를 수집하다가 얻은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때 한 절에 갔는데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창병 환자 스님이 있더래. 노스님인데 그래서 이게 옷이 이게 떡이 져 있더래. 이해가 되죠? 붙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아예 들어를 못 간대. 그쪽 방 쪽으로 가지를 못 한대. 근데 현장 스님이 객승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노인네가 안 됐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닦아줬대. 씻겨주지는 못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씻겨주지 못하고 이제 물로 빨아서 이제 수건으로 해서 다 닦아줬대. 예.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고맙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인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아는데 이제 노스님이니까 그런 쪽 사천 쪽에도 인도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참하고도예요. 참하고도. 그래서 정보 이제 취약하는 그 동네 사람이니까 이제 노인 양반이고 하니까 주워 들은 게 있어. 그래서 아는데 뭐 저거 이런 정보를 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비방이 하나 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하면 뭐든지 풀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라고 한 게 반야신경이야. 그렇게 얻었다고 반야신경을. 그렇게 얻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면 현장 스님이 관세음보살하고 반야신경을 해. 가지고 말 위에서 그 비루 먹은 말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내려온들 뭐 하겠어? 그 사막인데. 방법도 없고 계속 이렇게 연불만 하고 있었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물이 없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말이 오아시스를 찾아가요. 말을 땡긴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늙은 말이었기 때문에 길을 아는 거예요. 그때 현장 스님이 고삐를 땡기고 어디로 가자 저자 하면 이제 난리가 날 건데 말도 목이 마려운 거요. 그러니까 자기 가던 길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김유신 장군 얘기에도 그게 있거든. 김유신 장군이 맨날 그 청관녀랑 이렇게 바람 나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술 먹고 엄마가 이제 가지 말라 했거든. 야 이놈 새끼야 그 젊은 놈 새끼가 말이야. 그 맨날 기생집이나 가고 나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안 가야겠다 이랬는데 술을 먹고 또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 정관 옆집으로 또 가고 있더니 얼마나 갔으면 학습이 된 거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니까 김은순 장군이 내려가지고 딱 보고 이거 또 신이네. 내가 우리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말이 말을 안 들었다면서 말 목을 쳤다는 들어봤지?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말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내가 몰라. 말이 잘못했어? 맨날 지가 가놓고는 말은 또 가는 줄 알았지. 그치? 말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냥 알아서 해준 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말한테 지가 뭐 얘기를 했나 안 간다고.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살아요. 현장 선생님이 그 뒤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 그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면 사람이 살아요. 희한하게 살아. 인도에서도 그 한 번은 산적한테 정확하면 산적이 아니고 인도에는 들적이 있어. 산이 없어. 인도는 그냥 평야야. 평야에서 그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털어가는 놈들처럼 그런 들적이 있어. 그래서 나뭇대기 이렇게 묶인다고. 말뚝에. 돈 다 털리고 또 이렇게 묶여요.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반야신경을 하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묶인 사람이 뭘 하겠어. 그냥 이제 목숨이 저놈한테 달린 거예요. 저놈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살려주면 사는 거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묶여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으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나 막. 그래서 걔네들이 못 알아봤다고 이러면서 풀어주고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얘기해보면. 근데 현장 스님이 재밌는 게 시작하자마자 털렸잖아. 그래서 두 쪽밖에 없거든.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전재산 팔아서 모아온 거 첫날 털리고 두 쪽 갖고 두 쪽과 비루 먹은 말 이게 끝. 아무 쓸모 없음. 갈 길은 이게 지금 이게 현장 스님이 16년 동안 왕복하거든요. 인도에서 유학하고 한 1년은 가야 되는데 첫날 털렸으니 이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집꼴로 오아시스 국가들을 다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인물이 워낙 좋으니까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그거 아세요? 정우성이 옛날에 그 알바할 때 그 알바집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연예인들 얘기해보면 그게 있어. 알바를 하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대. 연예인 스카웃이 아니고 알바 스카우트 제의. 우리 쪽으로 와서 알바를 하면 돈을 시급을 더 올려주겠다. 네.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제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잘생긴 사람은 그런 게 있는가 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뭐 점원이 이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손님 많으면 좋은 거지 뭐 있어. 시급을 더 주고라도 손님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익이 많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스카우트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같이 서로 이렇게. 그런 거 어디서 아는지 아세요? 저도? 연애가 준 게. 그럼 내가 어디서 할 거야? 내가 뭐 연예인을 알아? 내가 뭐 정우성을 받겠어? 아니, 그렇잖아. 뭐, 현장 선생님 인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랑 그냥 같이 여기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게 나중에 서유기에서 요괴들이 현장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로 나와. 스토리가 그렇게 바뀌어. 현장 스님 자꾸 잡으려고 들어요. 그러다가 간 게 나중에 여기서 고창국어. 고창이라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고창국. 그래서 이제 구문태를 만나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인물로 임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래. 임금 입장에서 보니까 양반이 인물 좋고 말도 잘하고 뭐 돈 없는 거야. 저 임금이 한번 저 때 뺏겨줘 이러면 샥 바뀌는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뭐 껍딱 바꾸는 거는 임금한테는 일도 아니잖아. 야 바꿔줘. 싹
명품으로 샥.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제의를 하냐면 내 동생과 결혼해서 눌러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동생하고 결혼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그랬더니 현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뜻은 인도에 유학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달라. 내가 원하면 인도 책이나 이런 것도 구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멀고 여기는 지금 오아시스 국가니까 인도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사서 땡겨올게. 현장 선생님,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랬더니 국문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네가 우리나라 나가는 걸 제가 해줄 수 없어. 나가봐, 씨. 왕이 막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신기하다. 현장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단식으로 죽을 거야. 단식이에요. 근데 이게 단식이 두 종류가 있거든. 그냥 조금 굶는 게 있고 진짜 죽으려고 하는 단식. 그거 보면 알거든.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상 굶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이 국문태라고 하는 사람이 원했던 거는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지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내가 졌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당신이 가는데 내 영향이 미치는 데서는 뭐든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국서를 써줘요. 다 소개장을.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게 가서 각 나라마다 국서를 주면서 이제 재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봐달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때 받은 제자들이 이때 시종으로서 사람들을 몇 명 붙여줘요. 그게 손오공, 오공, 오능, 이게 저팔계. 그 다음에 오정. 이게 다 깨달을 오자 돌림이에요. 깨달을 오자 돌림이에요. 그 다음에 오해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를 붙여줘. 다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저 중에서 3명만 서유기로 이제 픽업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게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3명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기에 등장하는 거고. 손오공은 파미르곤 넘다가 그쪽 히말라야 넘다가 얼어 죽어요. 실제로는. 이유는 더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추위에 더 약했던 거야. 중앙아시아 저기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데 가니까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죠. 뭐 티베트나 네팔 사람들은 추위에 강하거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인도에서 예전에 그 토픽 나올 때 보면 얼어 죽었다, 뭐 한파가 닥쳐서 얼어 죽었다, 영상오도 뭐 이런 거 나와요. 영상오도. 한국 사람들은 영상오도 뭐 죽으라고 뭐. 술 먹고 영상오도에서 뻗어서 잤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박관 장군들도 일생에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야. 그런 경험들을. 안 죽어. 신발 같은 거 잊어먹고 기 들어온다고. 안 죽어. 근데 이제 저런 슬픈 사연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법문을 설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법문하는 자리가 지금도 유적이 있고 가면 그 고창국에 이제 사막에 유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법문하시는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 현장 스님이 법문할 때는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단에. 그럼 탁 튀고 올라가. 그리고 나랑 의형제를 맺고 조건이 많아. 의형제를 맺고 올 때 나를 가르쳐달라. 나를 가르쳐달라. 현장 스님이 오케이 하지. 오케이 하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와요. 다시 와요. 근데 16년 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올 때는 당나라가 팽창을 해서 여기까지가 당이 돼버려요. 나라가 망했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국문태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이 진짜 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미리 정보를 알아야 개고생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현장생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 약속 지키려고 싹 빠지고 왔는데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참 이게 참 그래. 굉장히 쓸쓸했을 거예요. 그때 현장 선생님이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해줬던 이때부터 현장 선생님은 좀 피기 시작합니다. 이 고창국왕이 전부 국서들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가면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야. 그 비루 먹은 말에서 시작해서 상황이 이제 많이 역전된 거야. 그게 어디 정도까지 약발이 받냐면 한 이 정도까지 약발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면 이제 약발이 안 받지. 그쪽은 이제 서로 교류하는 나라들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또 인물이 있으니까 인물로 먹고 말로 하고 이 작전이 아주 뭐 몸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돈보다 더 좋아. 어떤 의미에서는 몰라. 그렇게 해서 인도를 들어가요. 현장 선생님이 공부하고 싶었던 게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100권으로 된 책이에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유식학파의 책이에요. 유식학파의 책. 유식학파의 책. 뭐 진짜 머리 아프다. 아이고 씨. 아무튼 진짜 머리 아픈 책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더럽게 머리 아파. 저거 배우러 갈 게 아니고 저거는 도망을 가야 돼. 그런 책인데 저게 육아 유식학파의 5대부라고 그 5개 전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요거 배우려고 간 거고 그때 가는 데가 나란다 대학. 인도 가면 인도 성지순례 가면 부처님 유적지가 한 이 근처에 있고 여기에 마가다국 옆에 마가다국 안에 나란다 대학이 있어요. 거기가 한 승려가 10,000명 정도 살아요. 스님들만 한 10,000명. 그리고 10명이 시험 보면 2-3명만 합격한다는 데예요. 그래서 막 줄을 서. 그리고 유적이 지름이 10km예요. 유적 지름이 10km. 절 하나가 사원 도시라고 보면 돼요. 옛날 한양 같은 게 그냥 다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거기에 가요. 거기를 유학 간다고. 그때 거기에 신라바드라라고 하는 개연 스님이 있어요. 개연 스님. 개연 스님이 108세. 당시에 108세. 나이도 드럽게 많아요. 이 양반이 총장을 역임하고 요즘 학교로 얘기하면 명예총장 상황이었어. 명예총장 상황.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이 꼭 보고 싶었던 성지순례가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도수. 천재도수. 공부는 육아사진론을 하고 싶었고 부처님 유적은 천재도수를 보고 싶었어요. 이게 상카시아입니다. 지금 상카시아. 상카시아에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유적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얘기해주면 신기한데 난 그게 뭔지 궁금해서 내가 그거 갖고 논문까지 썼다니까? 왜?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에 계단이 있다니까? 그냥 뭐 날아서 내려왔어 이게 아니고 계단이 있대. 진짜 좀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법현 스님, 현장 스님보다 한 100년 정도 전에 인도에 갔었던 법현 스님 기록에 의하면 계단이 아직도 7개가 남아있어. 막 이래요. 계단이 파괴됐는데, 나도 막 제일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게. 그래, 저도 인도 가서, 이거 봤잖아. 여기 가기 어려워요. 여기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도 여기 가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상카시아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게. 그 정도만 알아도 비밀이 또 있어요. 나도 이거 갖고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그리고 도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붓다가예요. 붓다가의 보리수.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나무, 보리수. 붓다가야를 보고 싶었던 거야. 이 두 가지가 부처님 유적지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천재도수를 보고 육아사진론을 배운다. 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도 다 했다. 그러고. 나도 다 했다. 근데 팔자가 안 핀다. 그렇게 해서 나란다 대학에 딱 먼저 갔는데 현장 선생님이 딱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연 스님 이제 저 명예학장인 개연 스님을 만나요. 명예총장인 개연 스님을 만나. 그러니까 개연 스님이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진짜 신기해. 현장 스님 얘기는요. 들어도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개연 스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해가지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의식이 쬐끄만 붙어있는 단계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탁 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죽는 이제 분들의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수행력은 있어야 이제 수행자지. 산소. 개연 스님이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이렇게 몸도 삐그덕거리니까 이렇게 탁 돌아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명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보살들이 나타나서 네 제자가 중국에서 출발했으니까 죽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명상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보살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죽으면 안 돼. 넌 제자를 가르쳐야 돼. 네 제자가 지금 중국에서 출발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 스님이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명상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자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시자가 있었는데 자기 조카예요. 자기 진짜 조카. 조카가 스님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현장 스님이 개연 스님을 만나. 그러니까 개연 스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당신 언제 출발했어요? 라고 물어봐. 언제 출발했어? 그랬더니 아무 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보면서 개연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그날이 이날이야. 이거 뭐 신기하지? 사람이 그 정도는 뭔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외국인 최초로 나란다에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합니다. 뭐 성지순례 다 하고. 지금 제가 나란다 대학에 옛날에 특별전형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한다고. 그리고 유적지도 다 부처님 유적지 다니면서 기록 다 남기고. 기록 다 남기고. 그리고 나서 인도에 게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게일 왕. 그게 그 당시 북인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왕인데 게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불교가 아니고 인도 전체 종교를 통틀어서 최고 짱을 뽑는데. 최고 짱을 뽑는데. 그래서 뭐 종교 관계없이 전부 논쟁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대회를 열어. 무차대회를 열어. 그렇게 돼서 나란다에도 참석하라는 얘기가 와요. 그러니까 나란다에서 4명인가 대표로 뽑힌다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이제 체면 문제요. 체면 문제요.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 싸움도 아니고, 이제 외부 종교까지 막 들어오니까 체면 문제요. 그때 이제 현장 스님이 또 들어가. 그래서 이 무차대회에서 1등을 한다니까, 현장 스님이. 진짜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머리인가 싶을 정도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니요. 그때 그 유명한 예가 있어요. 유명한 예가 있어요. 현장 스님이 어떤 이제 다른 종교 사람이 현장 스님한테 와서 도전하는 얘기도 그 재밌다고. 현장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시하게 하지 말고 지는 사람은 목을 땁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 기록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이 사람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을 걸 정도의 생명을 걸 정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진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붙어요. 현장 스님하고. 근데 현장 스님이 나중에 1등 하니까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깨집니다. 깨지니까 스스로 칼을 들어서 목을 그으려고 그래요. 난 약속을 지키겠다. 참 신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거기까지 봐요. 저놈이 죽을락 하나 안 하나 이제 본다고 젤이 본다고 다 이제 말로만 떠드는 놈인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념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딱 이렇게 하니까 손을 딱 잡으면서 현장 스님이 내려와서 딱 손을 잡으면서 우리 법에는 그런 것은 없다. 당신이 정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불교로 전향을 해서 불교를 알리는 걸로 상쇄시키자.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도가 돼요. 아마 그 뒷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이 불교 쪽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이상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할 정도 사람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등을 해서 코끼리 타고 돌아와요. 1등은 코끼리를 타요. 코끼리를 타. 왕이 하사하는 코끼리를 타. 참, 진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거는 현장 스님이 성공하는 거고 그 뒤에 스토리들이 또 많아.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불교를 바꿔요. 그 당시 중국에는 아까 이세민 당나라였잖아요. 당나라. 이 사람이 이 시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성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노자가 이이예요. 그래서 도교를 위에 놓고 불교를 아래에 놔요. 종교를. 이런 상황이었어요. 초기에는. 당나라 초기에는. 근데 현장 스님이 귀국해서 귀국하는 또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 다 말해줄 수 없어요. 왜 말해줄 수 없을까? 밥 먹어야 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 먹어요.